심층적 세계관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그 일상적인 세계관에 해당하는 표층적 이해, 그다음에 불교가 연기와 무아를 말하면서 갖는 그런 존재의 심층적 이해,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연기론에 담긴 심층적 세계관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가.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에 있는 한자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유식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식사상은 대승불교에 속하는 사상입니다. 첫 번째 강의 제목은 제가 심층적 세계관이라고 달아보았습니다. 유식사상에 특별히 들어가기 전에 그 유식이 대승불교 사상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불교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어떠한가, 우리의 일상의 세계관과 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의 표층적 이해, 이제 실체론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실체론적 사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엄마 몸속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엄마와의 일체감을 느끼겠죠. 그건 이제 또 당연한 현상이겠죠. 그런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엄마와 이제 갑자기 분리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되고 트라우마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와 나를 이렇게 나와 타인으로 딱 구분하지 못하고 이제 한 몸으로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기들은 보면은 꼭 엄마와 뿐만이 아니라 주변 존재와 뭐 친구들이나 뭐 다른 아빠, 언니, 오빠, 이제 주변 다른 사람들과도 이제 공감하면서 지낸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애기들 보면은 옆에서 누가 웃으면은 막 따라 웃죠. 그리고 누가 한 명이 울기 시작하면은 애기들은 그냥 같이 함께 또 따라서 울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함께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너는 웃는구나, 왜 웃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 그 기쁨이 저절로 내게도 느껴져서 같이 웃고, 누가 울면 같이 슬퍼하고 하는 그런 그 주객 미분의 상태다.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기 이전의 그런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린 아이들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어느 때부터 우리가 그걸 이제 사춘기라고 얘기하죠. 주변과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하나로 지내던 시절이 좀 지나고 나서 어느 때인가 되면은 이제 그런 주변으로부터 분리된 자신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막 있다가도 이제 친구들하고 나가 다르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고, 주변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걸 우리가 이제 자기 의식이 생긴다, 자아 감각이 생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제 그런 사춘기 때는 흔히 나 자신을 내가 의식할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주변 이제 존재들인데, 나 자신은 세계를 보는 나로서 존재하지만 그 나가 뭔지가 이제 탁 포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보이는 세계 안에서 이렇게 홀로 떨어져 나온 것처럼 자신을 여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때 흔히 망망대해 위에 이제 섬이 하나가 딱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섬들과 분리되어 있는 나만의 섬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섬과 다른 섬들 사이에는 바닷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단독자다. 나는 고립되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가 되면은 외롭다라는 의식도 가지게 되고, 이제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되겠죠. 그런 분리감을 가지면서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그런 분리로부터 다시 유아기적인 어떤 주객 미분의 그런 합의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성인으로 가는 거는 그 분리감을 점점 더 이제 고착화해 가면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는 그런 분리를 이제
그러니까 자타 분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분별을 더 이제 공고히 해가는 거가 결국 성인이 되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의식은 이제 유아기 때와는 굉장히 다르게 이제 주객 분별의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공감하고 동화된다라는 사실은 애들은 한 방에 이렇게 그냥 같이 처음 보는 애들도 이렇게 뭐 대여섯 명 한 방에 같이 있게 하면은 한 2, 3분도 지나지 않아서 서로 막 같이 즐겁게 놀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낯선 사람들, 서로 모르는 사람들 대여섯 명 한 방에 있게 한다 그러면은 서로 말 안 하고 있겠죠. 이제 각자 뭐 핸드폰 보거나 뭐 이제 각자 그냥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것이 이제 성인의 의식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상의식은 분리된 개인의식이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식은 개인주의적인 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나를 분리된 자로 느끼는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철학적 사색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사색은 이런 분리에서 출발해서 이런 분리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든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실체론적 사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런 분리를 넘어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실체론적 사고와 연기론적 사고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둘로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체론적 사고는 현상적 사물들, 집이나 책상 등은 이제 합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기본 요소들로 분할 가능한데 현상에서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것, 그 자체로 존재하고 그 자체로 인식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실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실체론적 사고에서 실체의 의미가 뭐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합성되어 있다는 것은 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마지막 것, 그것을 이제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실체가 갖는 함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망망대해 말씀드렸지만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가 됐다. 그래서 내가 이런 큰 옆에 보니까는 바다 위에 떴는데 옆에 보니까 이런 판때기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판때기를 잡아야죠.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그걸 탁 잡고 있어요. 그럼 이 판때기가 나를 떠받치는 기반이 되겠죠. 근데 이 떠받치는 기반이 나무 조각이 내가 이렇게 거기에 탁 붙잡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것이 반으로 툭 잘라진다. 그럼 내가 쑥 빠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해가 되면은 더 이상 실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거기에 얹혀 있을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존재의 기반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둘로 갈라지면 얼른 다른 거 하나를 붙잡겠죠. 근데 그것이 또 반으로 툭 잘라진다. 그러면 또 실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분해된다라는 거는. 합해진 거는 가상적으로 있는 거고 합해지기 이전에 분할될 수 없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고 기반적인 것이다. 그걸 실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판때기가 또 갈라지면 또 하나를 잡겠지만 그럼 또 갈라지면 또 작은 걸 잡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무한히 분할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체는 없다가 되는데 실체론적 사고는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것이 없지 않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현실을 이루는 궁극적인 것, 그걸 이제 실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체론적 사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의 분자나 원자, 그걸 이제 뭐 더 막 분할을 하면은 뭐 원자 핵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핵을 또 막 분할하니까 쿼크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이런 현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 이건 이제 물리학에서 그렇다고 화학에서는 또 뭐 이제 기본적인 원소들 그거 뭐 주기율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 원소들도 역시 실체 찾기 과정에서 밝혀진 궁극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이처럼 현상은 실체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실체론적 사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세계관은 그런 실체론적 사고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실체론적 사고관이 결국은 근대적 세계관이다. 근대적이라는 게 이제 서양 근대의 그런 그 인간관,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실체론적 세계관에서는 의식의 주체와 의식 대상이 분리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식 주체, 의식하는 나와 의식되어지는 대상, 세계는 분리돼 있다.
있다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분리돼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궁극적 존재는 사실은 의식하는 자이기보다는 의식되는 것으로 쏠리게 되죠. 그래서 의식하는 자는 주관이고 의식되는 것이 객관이면은 객관적인 것이 더 확실한 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주관적 생각이 아니고 객관적 사실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실체 이원론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의식 주체를 사유 실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의식 대상을 이건 이제 철학에서는 연장적 실체다 이렇게 그 어떤 연장성을 가지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실체다, 물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영혼과 물체, 마음과 몸, 뭐 정신과 물질 이런 이원론이 성립하게 되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원화되면은 그 중에 어느 게 더 궁극적인가라고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영혼보다는 물체에 더 강조점이 놓이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근대적 세계관, 서양 근대적 세계관이 결국은 물리주의, 뭐 유물론, 물질적인 것이 더 기반적인 것이다. 뭐 인간에 있어서도 뇌가 더 기반이고 마음의 현상은 그냥 뇌가 일으킨 부수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물리주의로 또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실체적 세계관을 제가 입자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자는 각각으로 분리된 원자다. 각각으로 분리돼 있는 입자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치 바다 위에 각각의 섬이 있듯이 각 원자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원자 하나가 있으면은 그 원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다른 원자가 차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서로 분리돼 있는 것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입자적 세계관에 따르는 인간은 각자로 이제 분리돼 있는 존재. 거고 이런 식으로 각각 분리된 자의식 이거를 이제 각자 위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각자 위심이란 개념은 최재우가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동양 사상에 이제 한국의 외국 서학의 이 서양의 사상이 들어왔을 때 최재우는 그런 서양적 세계관 인간과는 참 이제 문제가 있다. 뭐 받아들일 만한 점도 있지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한 단어로 각자 위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각자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이제 서양적 개인주의를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여긴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체적 세계관은 그런 각자 위심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 그럼 입자와 입자 간의 상호 관계는 뭐냐 그랬을 때. 한 입자가 다른 입자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관계 맺는 방식은 하나가 다른 것에 와서 부딪히는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이제 충격에 의한 상호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별자들의 상호 관계는 물리적인 충격이다. 그러니까 여기 당구공 하나 있고 당구공 하나 있으면 당구공이 움직일 수 있으려면은 이 당구공한테 이 당구공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은 가서 탁 밀어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충격. 근데 이렇게 충격에 의한 그 상호 관계를 하게 될 때는 이 당구공보다 힘이 센 게 와서 부딪히면 이거는 밀려가게 되는 거고 이게 더 힘이 세면 밀려왔다가도 튕겨나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입자적 세계관에서는 그 상호 관계가 충격에 의한 관계면서 결국은 어떤 것이 더 힘이 센가, 힘 센 것에 의해서 약한 것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상생보다는 상극적인 관계다. 힘이 더 센 것이 약한 것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상호 간의 관계가 이제 경쟁과 투쟁의 관계다. 이제 경쟁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뭐 이런 실체론적 세계관은 객관주의면서 물리주의고 개인주의고 경쟁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층적 세계관을 제가 이제 도표화 해보면은 그림입니다. 나, 너, 그 이거는 전체 위에 각각으로 존재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와 너는 각각으로 존재하고 분리된 모습이고, 근데 이런 식의 세계상은 이 각각의 개체들이 존재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위에서 올려다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마치 섬으로 돼 있으면은 섬을 위에서 보면은 바다 위에 바닷물에 잠겨서 섬 끝에 그 몽우리만 탁탁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것,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밖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요. 이걸 이제 세계의 표층적 모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이런 표층적 이해와는 다르게 일체 존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은 존재의 심층적 이해다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심층적 세계관에 따르면은 일체 존재는 각자가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 연기라고 이야기하죠. 연기라는 거는 연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인연이라고 말하는 연이 되는 거죠. 다른 것을 인연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각각 고립적인 어떤 자기만의 실체가 있고 이건 자기만의 실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인연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게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또 이게 있게 되는 그런 상호 관계를 이제 연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실체로서 고립적인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무아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무아를 하고 있죠. 그 무아를 더 세분해서 생각하면은 자아가 사람으로서의 나가 고립적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인무아, 사람인을 해서 인무아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를 자아는 공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아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그 무아라는 거가 각각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계, 사물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법도 또한 인간 개별자가 어떤 실체적인 자아가 아닌 것처럼 이런 법도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걸 이제 법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제 저 의미는 계속 뒤에 가면서 또 설명이 됩니다. 예. 이제 표층적 세계관에 따르면 나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돼 있고 고립된 하나의 점이고 전체의 일부분으로서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고 나 아닌 것은 저기에 있고 내 눈앞에 사과가 있다. 그러면 나는 나고 사과는 사과인 거고 나는 사과가 아닌 거고 이제 서로 별개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과 아닌 나로서 나를 의식하는 거를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식, 자아식, 개체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이제 불교는 그거를 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흔히 저 사람은 참 뭐 교만하다, 아상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아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그 자기의식이 정말 이제 진실된 생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제 밖에 나가 보면은 지금 봄이기 때문에 막 싹들도 많이 자라고 이제 나무들도 많이 있죠. 여기 큰 나무가 하나 있다. 이렇게 이 땅 밑은 물론 안 보이겠지만 여기 작은 나무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 나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만 자기 의식이 있다. 뭐 동물까지는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식물은 자기 의식이 있을 거라 생각 안 하죠. 만약에 가정으로 이 나무가 자기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 자기 의식이 실체론적 사유 방식의 그 의식이다 그러면은 이 나무는 나는 나고 나는 이 큰 나무 아니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죠? 여기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 이게 나무가 흔들리겠죠? 그럼 나는 흔들려지는 것이고 바람은 나를 흔드는 것, 그러니까 나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할 때고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뿌리는 나지만 이 흙은 나 아닌 것이죠. 그죠? 나 아닌 것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햇볕이 쬐고 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뜨거워 뭐 이러든지 이제 해가 떴네 뭐 이러든지 이건 어쨌든 나 아닌 걸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변의 모든 것, 제가 그려놓은 요거 이외의 모든 것은 자기 아닌 것으로 의식되고 이 나무는 요 그려진 요것만을 자기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나무의 자기 의식은 요것만을 포함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봄에 자라갖고 막 잎이 된 거다, 나무 줄기 되고 막 가지가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기 이전, 뭐 겨울이든지 뭐 1년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시기가 있었겠죠. 이 자리에 이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됐다가 씨앗이 떨어져서 여기에 떨어졌다. 그죠? 그러니까 이 씨앗으로부터 이 나무가 자랐는데도 이 소급해 가면 이 씨앗이 여기에 있었던 거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것이 이 나무를 자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가 타당한 거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이 씨앗이 여기 있을 때는 이 전체를 자기라고 이때도 이 나무가 자기 의식을 했더니 이걸 전체를 자기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근데 씨앗뿐만이 아니고 이 나무가 씨앗에서부터 이렇게 나무로 자라날 때, 뭐 싹이 돋고 나무로 자라날 때 여기에 대지의 양분, 물 다 흡수하겠죠. 그죠? 뭐 비가 오면은 빗물도 흡수하고 바람이 불면은 바람의 기운도 자기가 받고, 그죠? 해가 비치면은 해도 자기 안에 이렇게 그 햇빛에 의해서 뭐 탄소 동화 작용도 일으키고 이럴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나무가 있게 되는 모든 조건으로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배제하고 그 시점에서 나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를 있게끔 하는, 이 나무가 되게 하는 거는 이 자연 전체가, 해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지구 넘어서 저 우주 전체의 기운까지 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현명하게 이렇게 자기 경계를 따라서 이게 나다라는 자기의식을 가지지 않죠, 사실은.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저런 의식을, 자기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별적 아상이라는 것이 이제 허구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사과나무는 그 자체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 나무는 옆나무의 씨앗으로부터 대지의 양분을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마시고 허공 중에 부는 바람을 쐬고 멀리 태양에서 밀려오는 빛과 열을 쬐면서 사과나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과나무 안에는 흙이나 물, 바람과 불, 이렇게 네 가지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기본적인 어떤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이루는 기본 요소를 이제 지수화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흙이 지, 그죠? 물이 수, 바람이 풍, 이제 불, 열기가 화학에서 온 우주의 지수화풍이 다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존재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구와 다 연관돼 있고 온 우주와 연관돼서 그것이 나를 있게 하는 건데도 그 전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현재 순간에 나타난 그 내 경계를 따라서만 그게 나다라고 의식하는 게 허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우주적 연관성, 연기성을 모르고 나를 고립적 실체로 여기는 아상은 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표층적 세계관에 따르면 나와 사과는 주화객으로 서로 별개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과가 여기 있다. 이제 사과나무로 말씀드렸지만, 사과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나는 나고 사과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그 사과를 먹어요. 그러면 그 사과가 내 살과 뼈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이루게 되는 거죠. 뭐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죠. 그러니까 먹고 난 후에 결과로 보면은 내 안에 사과가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과 안에는 전체 우주의 기운이 또 다 들어가 있고, 그거를 내가 먹으면은 그 전체가 또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내 안에 온 우주의 지수화풍이 함께해서 나의 색을 이룬다. 이제 여기서 불교에서 색이라고 말한 것은 물리적인 것들을 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몸을 이루는 그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층적 세계관에 따르면은 이제 자타를 확실하게 분별을 하는 그런 의식에 입각해서 보면은 나의 고통은 저 사람의 고통과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여기게 되죠.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에 섰을 때 나와 너는 분명히 다르다. 한 사람 꼬집으면서 이 사람 아프지만 옆에 사람은 안 아프지 않냐. 다 하나라면 같이 아파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된 그 의식을 강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일상의식은 내 고통과 저 사람의 고통은 서로 별개일 것이고, 나는 저 사람은 기뻐해도 나는 슬프고, 내가 아파도 저 사람은 안 아프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내 생각이지만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또 다른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 분리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내 생각과 세친의 생각은 서로 별개일 것이다. 세친, 처음 들어보는 이름 아닙니까? 예. 이제 제가 유식을 말씀드리는데, 유식의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 그 인도의 세친이라고 합니다. 마슈반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 세친의 생각은 서로 별개의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제 강연을 듣고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은 아닌 거죠. 그냥 저 강연자가 저렇게 이야기한다, 저 사람의 생각이다,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의 사상을, 세친의 사상을 비판해도 뭐 내가 세친의 책을 이렇게 나와 분리된 생각으로 읽고 있을 때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이제 제가 진지하게 세친의 책을 읽고 그의 사상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소화하면 마치 사과를 내가 먹어서 그것이 내게 소화돼서 내 살과 뼈가 되듯이 그 세친의 사상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아 그렇구나. 아 이 말이 맞구나. 아 이게 정말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의 사상이 결국은 나의 사상이 되는 거죠. 나의 사상이 된다라는 거는 나는 다시 그 틀로 나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결국은 나의 정신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 나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동의해주고 그러면은 나를 이해해주는 걸로 내 생각을 동의하는데 그것이 이제 나를 이해해주고 나한테 동의하는 걸로 여기게 되고 인정해주는 걸로 여기서 기분이 좋아지고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께서 아 맞는 말 같다고 뭐 이렇게 동의를 해주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5명인데 아 저건 아무래도 이상한데 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러면은 아 나한테 동의 안 해주는 것 같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몰라준다 내지는 이제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말을 참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나빠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내 바깥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나 아닌 남의 느낌, 남의 생각, 남의 의지 이렇게 생각해도 내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이루는 거고 남의 막 화난 사람하고 내가 계속 같이 있는다 그러면 그 화가 나한테 슬금슬금 다 들어와서 나도 화나게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의 화, 남의 느낌, 남의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 들어와서 내 의지가 되고 내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느낌, 그러니까 나 아닌 그의 느낌, 그녀의 감각, 그들의 의지, 저들의 생각 이거 다 나 아닌 것라고 분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정신에 들어와서 나의 수상행식이 된다. 그래서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을 채우고 나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기서 말씀드리는 수상행식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색과 합해서 색수상행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색수상행식을 이렇게 개념을 그냥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불교에서는 어떤 존재는 그 자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연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연기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색수상행식 오온의 화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색수상행식이 5가지잖아요. 색수상행식 이 5가지 무더기들 색도 몸에 뭐 여러 세포들이 막 이렇게 뭉쳐 있는 거고 느낌도 여러 가지 다 이제 무더기라는 거죠. 어떤 개별적인 실체 원자 하나로 분리되는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더기로서 상온, 행온, 식온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나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개체는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나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해수면 위에 각각으로 솟아있는 섬들이 해수면 아래 심층에서는 하나의 대지로 연결되어 있듯이 그러니까 바닷물에 이렇게 밑바닥을 보면은 위에는 각각의 섬으로 나타나지만 밑에는 결국 하나의 대지로 연결이 되겠죠. 표층에서는 각각으로 분리된 나와 너가 심층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표층에 떠 있는 분리된 한 점을 나로 여기고 다른 것들을 나 아닌 남으로 여기는 것은 아까 도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를 바깥에서 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죠. 존재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이 있기까지의 역사성을 이루는 그 단층, 그 깊이를 보면 그 단층이라는 거, 그 역사성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깊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삶의 역사가 내 깊이 안에 묻어 있듯이 이 존재 안에 그런 깊이를 보면은 그 깊이를 옆에서 보면 일체가 하나로 연결된 심층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각 개별자는 심층에서는 하나이다. 표층에서 나와 남을 분리해서 나로 여긴 고립적 자아, 일체로부터 분리된 나는 이제 실체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실체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연기론적 세계관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실체적 세계관은 이 밑을 못 보는 거죠. 요 위에서만 이 각각을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 너, 그는 다 분리돼 있다. 위에서 보는 거고, 이제 그 심층적 세계관은 이제 연기론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이렇게 위에서 그냥 이 표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을 이루는 그 근원을
심층의 깊이를 바라다 보면은 이러려면 이건 이제 이렇게 옆에서 바라봐야지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은 이 전체 우주 전체를 이루는 이런 그 인연들에 의해서 나로 존재하고 또 인연들에 의해서 너로 나타나고 그로 나타나서 이 심층에서는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층적 세계관, 심층적 세계관을 이렇게 둘로 구분했을 때 그럼 표층과 심층의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그냥 개념적으로 이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표층과 심층의 관계는 실체와 연기의 관계, 그러니까 표층이 실체에 해당하고 심층이 연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상에 드러나는 각각의 개별자는 표층에서는 각각 별개의 것, 별개의 실체처럼 나타나지만 심층에서 보면은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 불가분리의 존재다. 그 다음에 표층과 심층은 아까 표층적 세계관이 이제 입자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표층은 입자, 심층은 입자 대신에 이제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개별자는 표층 현상에서는 서로 분리된 원자 내지 입자처럼 존재하지만 심층에서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공명하는 파동적 존재다. 여기서 그 파동적이다라는 거는 이렇게 유리컵이 여기 하나 있고 옆에 하나 있다 그랬을 때 이게 입자적으로 보면은 이것과 이것은 별개의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탕 치면은 그 뭐 어느 세계로 어느 정도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탕 치면은 이게 이렇게 같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충격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이 컵에 와서 탁 부딪히는 물리적 충격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런 물리적 충격 없이도 이것이 서로 공명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이제 파동적으로 이해할 때 같이 공명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충격과 공명, 상호 관계는 충격과 공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든 존재가 자타 분별의 표층에서는 서로 충격을 주고받는 경쟁적, 상극적 관계이지만 심층에서는 충격 대신에 서로 공명하는 상보적인 상생 관계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제 표층과 심층적인 세계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런 심층적 세계관이 갖는 특징이 무엇일까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일과 다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심층적 세계관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일과 다의 문제다라고 이제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심층의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개별자의 다에 대해서 그것 전체를 포괄하는 일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도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각각의 개별자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심층에서는 서로 다 연결되는 것이 하나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에 해당하죠. 그러면 일이라는 거는 이런 개별적인 다의 근거가 되면서 그 개별적인 다를 있게끔 하는 어떤 그 근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개별자들인 다와 이런 근원이 되는 이의 관계로 우리가 심층과 표층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현상적인 주관과 객관, 나와 너, 나와 세계, 정신과 물질의 이원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이원성을 넘어선 전체, 불의의 일자를 묻게 되죠. 그러니까 저기서 말씀드리는 현상적인 이원성이라는 거는 표층적 세계관에 따랐을 때 우리의 일상적인 세계관인 거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자타, 나와 세계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는 이런 이원성에, 그리고 뭐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 다 분리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이원성에 대해서 그런 이원성을 넘어서는 근원이 무엇인가, 전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분리되기 이전의 전체, 근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원성이 이라면은 둘이라면은 둘이 아닌 것, 그러니까 불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불교에서 항상 불이를 강조를 하는데 그런 불이인 그 일자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물음을 던지게 되죠.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 이 다양성을 다 포괄하고 있는 하나, 이 다양한 것의 존재의 근원이 뭘까? 이런 물음들을 이제 뭐 일상적으로도 물을 수 있고, 그죠? 이제 철학도 결국은 저런 물음들을 묻게 되는 거죠. 이런 일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방식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론적인 세계관은, 불교의 연기론은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이제 C 세 번째 해당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것인데 이것이 갖는 의미를 이제 다른 것들과 대비시켜서 이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이런 일자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그러니까 불교 이외의 것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 이해 세 방식은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개체들을 다 포괄하는 그 전체로서의 일자,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이 개체들 바깥에 존재한다. 이런 방식으로 일자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일자가 바깥에 존재해서 개체를 다 존재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도 일자를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은 개체들만 존재하지 그걸 전체로 포괄하는 일자라는 게 도대체 어딨냐. 개체 이외에 그런 일자라는 것은 없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런 일자가 없지 않고 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개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체들 안에 있다. 이런 이해가 가능하겠죠. 이게 세 가지가 구분이 되죠. 이 불교는 이 세 번째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은 개별자를 각각으로 분리된 개체, 각자로서만 한정 지으면은 일자라는 거는 개별자와는 별개의 것, 개별자 바깥의 존재, 개체 너머의 신으로 간주되죠.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뭐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 그리고 바깥에서 보니까 세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좋더라. 세계는 그 이치대로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세계를 만든 신은 개체들 바깥에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원적인 일자를 개체들 바깥에, 다 바깥에다 설정하면은 그 다 개체들하고 일자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와 일, 유한과 무한, 인간과 신은 서로 별개의 것이 된다. 물론 일자가 다를 가능하게 하지만 그런 관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이고 다가 되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신이 곧 인간이 되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분리시키는 사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을 다 바깥에다 설정하는 그런 사유이고 그거는 일자의 외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화라는 거는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 일자가 각각의 개체 안에 있는데 그 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바깥에 있는 걸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내는 외면화, 외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관점을 외적 초월주의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각각의 개별자들 다 너머의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초월주의인데 이 초월적인 어떤 것이 그 일자가 개체들 내면에 있지 않고 개체 바깥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외적 초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사고를 외적 초월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개별자를 서로 분리된 각각의 존재로 여기되 그건 이제 첫 번째하고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개별자들 너머의 일자를 따로 설정하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사유는 이거를 분리시켜 놓고 나면 이거 없어도 세상은 세상대로 굴러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자를 각각 분리된 개별자로 여기면서 그 너머의 일자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 사유인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각각으로 흩어진 물질이 전부고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뭐 세계를 창조한 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다 개별적인 물질들 이거가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를 연결시키는 일자는 따로 없다고 보는 일자의 무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자는 있지 않다, 없다, 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일자의 무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입장을 이제 제가 경험주의다, 뭐 이건 이제 유물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리주의다. 요즘에 우리가 갖는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종교적인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또 학교에서 뭐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세계관이 바로 이런 세계관인 거죠. 어떤 일자를 이야기하는 종교성 이런 거 다 배제시키고 그냥 순수하게 객관적인 사실만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개별적인 다만 있지 그것을 넘어서는 근원 이거는 학교 체제 내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그거는 언급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 경험되는 것들만으로서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고 그것으로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다는 점에서 이런 사고를 우리가 경험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세 번째 방식은 개별자를 각각으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표층을 넘어서 모두가 하나인 심층의 존재로 이해하면 일자는 개별자 내면에 있는 보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표층 안의 심층이 바로 그런 개별자 안의 보편자, 표층의 그 다 안에 들어있는 일자, 그래서 다 안의 내면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일이 뭐냐? 그 개체 내면의 일, 각각이 나라는 자기의식을 갖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그 개별성을 넘어서는 내 안의 보편, 이게 뭐냐? 그냥 추상적인 그냥 개념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는 유식에서 계속 언급을 하겠지만요. 그냥 1차적으로는 이 심층이 뭐냐 그랬을 때, 개체 내면의 심층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연을 들으시면서 그 심층이 뭐지? 또는 이 강연을 듣기 전부터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현상적으로 나라고 내가 여기는 것들은 꼭 내가 아닌 것 같고, 사실 사춘기 때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아닌 것 같고 나는 도대체 뭘까? 그랬을 때 뭔가 잡히지가 않죠. 왜냐하면 잡힌 것들은 어떤 현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나에 의해서 대상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화시키고 있는 이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묻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다 안에 들어있는 일이다. 일이 묻는 물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표층의 각자성을 넘어서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심층 마음, 즉 포괄적인 보편 마음, 그러니까 뭐 보편적 마음, 보편 마음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관점이 이제 세 번째 관점이고요. 이런 것을 일자의 내면화 내지는 심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심층 마음이다 할 때 깊은 심층으로 일자를 이해한다라는 의미에서 일자의 내면화 내지는 심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을, 그러니까 경험을 넘어서는 현상적인 그런 표층적인 경험되는 그런 다의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궁극적인 일을 논하기는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초월주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외적 초월주의는 이 일을 개체 바깥에 설정하는 거고, 바깥에 설정함으로써 개별적인 다와 보편적인 일을 분리시키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분리시키는 거라면은, 이 세 번째 관점은 이런 현상적인 개별적인 것을 넘어서는 보편적 일인데 이것이 각각의 개체 안에 있다, 내면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내적 초월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일자 이해의 세 가지 방식을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일자의 첫 번째는 일자의 외화라고 말할 수 있고, 바깥에, 개체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개체 바깥에 외제 신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들이 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일자라는 것은 신이다, 개체 바깥의 신이다라는 의미에서 일신을 주장을 하고, 이건 이제 외적 초월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이제 유신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면은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이제 자연 인간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이제 중세 이후에 근세에 나타난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요. 이제 무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체만 인정하고 경험주의적 관점이기 때문에 개체의 개별자들을 넘어서는 무슨 일자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 무신론이 되는 거고, 결국은 물질적인 현상 세계만 있다. 그러면 이제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세계는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물질로부터 저절로 이렇게 진화돼서 오늘과 같은 현실 세계가 있게 된다. 이제 진화론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둘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가 극단적으로 나가면 결국은 이렇게 나간다라는 의미에서 서양이 이제 기독교 신앙이었다가 중세 이후에 근세로 오면은 결국 이런 그 유물론적인 사유로 나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은 일자의 심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개체 내면의 심층 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신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을 심으로 보는 거죠. 이때 심이 개인주의적인 경험적인 그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긴 내 마음인데 남의 마음과 다르지 않는 보편적인 마음, 한 마음, 일심, 뭐 우주심 이런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식의 관점을 일자의 심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적 초월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유심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직 마음이 존재한다. 오직 마음만 존재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전체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물질적인 현상 세계도 다 그 마음 안에 나타나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마음 바깥에 뭐가 있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유심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불교는 물론 앞에서 연기 말씀드리면서 다 이야기했지만 내적 초월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불교는 일자에 대해서 A와 B, 그러니까 외적 초월주의, 경험주의가 아닌 그 내적 초월주의의 길을 간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체 바깥에 아까 제가 외적 초월주의를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불교가 나오기 전에 인도의 정통 사상이 브라마니즘이 있었는데 그 브라마니즘의 브라만이 결국은 우주를 창조한 범천이라고 이야기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우주를 창조한 신을 설정하는 그런 그 사고에 대해서 석가가 깨닫고 나서 이제 비판을 하죠. 개체 바깥에 일자가 따로 있다고 설정하는 외화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석가는 개별자 너머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 창조자 브라만이 따로 있지 않다고 강조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설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방황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개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무화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불교에서는 악취공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다. 아니,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만 있고 그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석가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개별적 실체, 그러니까 무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아트만은 없다라고 무아를 주장하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아를 깨닫고 해탈해서 열반을 증득하는 그런 마음의 경지,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경지, 그 일심의 경지를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가는 수행을 논하게 되는 거는 그 궁극의 경지가 이 마음이 갈 수 있다라는 거는 마음 자체가 본래 그러한 그 경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경험주의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제3의 길, 즉 중도의 길을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자를 개체 내면의 심층 마음으로 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자는 어떤 의미에서 개체의 내면이고 심층 마음인가? 유식에서는 이 심층 마음을 계속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표층에서부터 심층으로 이렇게 분석해 들어갑니다. 이런 그 심층 마음에 대한 분석은 다음 2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